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사회주의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 선거에 나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실 것 같으세요?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건 무조건 떨어지겠네. 아우, 이걸로 뭐 끝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 남자 진짜로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자본주의적인 도시, 전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에서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름은 조란 마무다니, 34살로 민주사회주의자, 그리고 지금 뉴욕 시장입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그가 내건 공약들, 임대료 동결, 무료버스, 무상 보육, 국가가 운영하는 마트까지. 이 정책들의 진짜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도시에 사는 고학력 화이트 칼라 청년들입니다. 지금 미국 잡지 더 애틀란틱이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비자 사회주의. 옛날 사회주의랑 뭐가 다르길래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도시에 2030들을 겨냥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그들의 생활비를 낮춰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묘입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사회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소련의 계획 경제. 국가가 공장을 소유하고 국가가 뭘 얼마나 생산할지 정하고 국가가 노동자를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마무다니가 하는 건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공장을 국유화하겠다고 하네요. 기업을 뺏는다고는 토도가 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매달 쓰는 돈, 월세, 보육비, 장바구니 비용, 교통비, 이걸 사회가 같이 부담하겠다고요. 아, 내 생활비도 좀 같이 내주면 누가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비를 사회화하는 거예요. 임대료 동결, 시가 운영하는 마트 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전원 무상 보유, 버스 완전 무료. 그런데 재원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혜택들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뉴욕에 살고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받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혹은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공장 노동자,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애틀란틱 2026년 8월 기사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비자 사회주의의 진짜 최대 수혜자는 도시에 사는 고학력 전문직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보육무상화.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쓰겠어요. 맞벌이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고소득 가구예요. 저소득층은 오히려 친척한테 아이를 맡기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보육시설 자체를 잘 안 쓴다고 해요. 임대료 동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때문에 무조건 맨하튼, 브루클린 같은 인기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전문직, 화이트 칼라, 중산층 이상입니다. 임대료 폭등을 제일 뼈아프게 느끼는 것도 이 그룹이에요. 즉, 겉으로는 빈곤과의 싸움이라는 사회주의의 언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도시 중산층의 생활을 지켜주는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거죠. 이게 왜 소름 돋냐면 이 계층이 바로 민주당의 새로운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우 좋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좀 더 파고들면 좀 비판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물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대한 비판이에요. 소비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물가 상승을 이렇게 봅니다. "이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도덕의 실패다."라고요. 기업이 탐욕스럽게 가격을 올려서 물가가 오른다. 이걸 탐욕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미국 민주당 좌파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면 결론은 아주 그냥 간단하겠죠? 착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 되는 거예요. 옛날 사회주의가 문제 삼은 건 공장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였어요. 지금 소비자 사회주의가 문제 삼는 건 기업이 소비자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겁니다. 착취의 무대가 공장에서 마트,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가격은 선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육 보조금만 잔뜩 풀고 보육시설 자체의 숫자는 그대로라면 수요만 폭증해서 보육료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겠죠? 주택 공급은요. 주택 공급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강제로 동결한다면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하니까 매물 자체가 씨가 마릅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말겠죠? 그리고 혜택 받는 사람이랑 못 받는 사람 사이의 격차만 훨씬 더 벌어지고 말 겁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안 건드린다면 정부가 아무리 가격을 눌러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상적인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가볼게요. 바로 뭐니 뭐니 돈입니다. 이 맘 단위의 무상 보육 공약 연간 얼마나 들까요?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매년 드는 거예요. 근데 새로 걷겠다는 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이 금액의 일부밖에는 안 됩니다. 연방 정부야 적자를 계속 늘려도 어떻게든 버티겠죠. 그런데 시정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 제약이 훨씬 어렵고 빡빡해요. 실제로 최근 상황을 보면 취임 초반에 무상보육은 실제로 추진에 들어갔지만 버스 완전 무료화는 올해 안에는 시행이 어렵다고 마무다니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왜겠어요? 예산 문제 때문이겠죠. 공약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생활비 문제를 핵심 정치 의제로 삼고 있는 이상 이 소비자 사회주의 모델이 뉴욕을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난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퍼지려면 어떤 조건인지 볼까요? 주택 공급 확대 같은 공급 측면의 개혁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가격 통제나 보조금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결국 이 실험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비용은 극도로 많이 들고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다. 물론 반대쪽 시각도 있어요. 지지자들은 당장 월세 보육비 때문에 숨막혀 죽겠는 사람들한테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라고 말하겠죠. 공급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라고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앞으로 몇 년간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서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월세,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힘든 우리한테 이런 소비자 사회주의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공급을 안 늘리면 다 헛수고일까요? 저는 결국은 자꾸 미래 세대에 빚만 남기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쪽이에요. 그렇다고는 해도 정부 개입 없이 민간에게만 맡겨서 자본주의자들에게만 맡겨서 공급 확대만 계속해서 이 확대된 공급의 수혜가 일부 계층에만 또다시 몰빵돼서 몰린다면 그 또한 미래 세대들에게 더 잔인한 환경이 대물림 되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일단 현명한 리더가 나타나서 현명한 수급 조절로 현재를 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적극적 투자를 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